크리스마스 트리, 코끼리의 사료. 나무 한 그루에 두 갈래 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해외 토픽에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독일 베를린시가 기증받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소나무 한 그루가 너무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미움을 받다 못해서 마침내는 코끼리들의 사료가 되기로 했다는 소식. 그런데요, 온몸에 화려한 장식을 잔뜩 달고 겨울 내내 반짝반짝거리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는 일이 과연 코끼리들의 식사가 되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But it don't snow here, it stays pretty green. I'm gonna make a lot of money, then I'm gonna quit this crazy scene.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I wish I had a river so long I would teach my feet to fly. Oh,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I made my baby cry. Tried hard to help me, you know, he put me at ease, and he loved me so, not he made me weak in the knees. Oh,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I'm so hard to handle, I'm selfish and I'm sad, now I gone and lost the best baby that I ever had. Oh,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I wish I had a river so long I would teach my feet to fly. Oh,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They're cutting down trees, they're putting up reindeer, singing songs of joy and peace. I wish I had a river I could skate away on.
가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자니 미첼의 목소리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 Love Actually 중에서 자니 미첼이 불렀습니다. 원래 엠마 톰슨이 영화 속에서 듣는 바로 그 곡이죠. 리버 띄워드렸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헬토픽에 나왔던 그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올 부천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단편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트리, 그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는 자유를 찾아서 달아나고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사람이 온몸에 전구와 별을 달고 서 있게 되죠. 사실 나무의 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그 겨울마다 대량으로 베어져서 사람을 위한 장식품이 되는 거. 그거 절대로 영광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참 사람은 우습죠? 화려한 장식을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커다란 은혜를 베푸는 양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우리 요 며칠 참 눈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들이 계속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눈에 대한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그런 영화 음악을 듣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진우 씨 듣고 계세요? 눈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네요. 군대에서는 눈이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사회물을 좀 먹고 나니까 다시 눈이 그리워지네요. 중학교 때 지원학교 목록을 담임선생님께 낼 때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너 인문계만 지원할 거냐? 급락한 성적 때문에 무심코 그렇게 건네신 말씀이 제게는 큰 상처가 됐어요. 그 다음날 무심코 집을 나와서 걷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가로수가 양쪽으로 쭉 늘어선 가운데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정말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저는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을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밟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지. 다음에 나중에 오는 사람은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겠죠? 아직까지 남의 발자국은커녕 내가 따라갈 발자국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느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EFM 영화음악이 하루하루 하는 이 방송이 제게는 하나의 발자국이 된답니다 하시면서 영화음악 신청하셨죠? 김민경 씨도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러브 스토리 중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눈이 그렇게 멋있게 곧 내리겠죠? 스노우플로릭 함께 들을까요?
영화 러브 스토리 중에서 스노우 플로레이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만 들으면 참 단세포적인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왜 우리는요, 영화나 책이나 만화나 혹은 TV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보면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주인공 남녀가 공원에서 손잡고 뒤로 그대로 눈을 마치 그 눈친데라도 되는 양 뒤로 눕는 그 장면을 중학교 때 친구랑 따라하다가 저 그 길로 병원 갔었거든요. 웃지 마세요. 진짜 눈이 거의 종아리까지 쌓인 데서 그렇게 뒤로 그대로 누웠었는데 정말 땅이 딱딱하더라고요. 영화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겠어요.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원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편지나 엽서에 적으시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그리고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렌치 아메리칸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시사회도 알려드릴게요. 청취자 초대하는 시사회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독립영화제 2003 초대권입니다. 하루에 5분께 2매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서울독립영화제는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그리고 하이퍼덱 나다에서 열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만날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누굴까요? FM 시네마테크 11월 한 달 동안 저희에게 풍요로운 영화 세상을 보여주신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뵐 때마다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김영진 씨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억이 아주 인상 깊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떤 기억? 리빙 라스베가스의 시사회장에서 네. 저는 시사회장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네. 그 봤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좀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 전이죠. 영화가 끝났는데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때요. 그때 눈물을 닦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막 감추면서 닦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의연한 자세로 뒤돌아서 나가는데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노트에다가 뭐 쓰는 기자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분이 김영진 씨셨어요. 민망하죠. 그랬었군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FM 영화음악이 한 달에 한 번씩 평론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그들의 영화 세계를 만나보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 시네마테크에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뭐 다음에 또 오시겠죠, 물론. 하지만 오늘은 일단 FM 영화음악의 첫 번째 주자이셨던 김영진 씨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혹은 영화를 보는 깊은 눈 알려주시는 시간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첫인상을 첫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이네요. 왜요? 제가 그 졸기도 잘 조는데 오는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지 않아주시고 너무 천만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감독 겸 배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곧 영화가 개봉하죠? 네, 미스틱 리버가.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올해 칸네에 출품됐던 영화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개봉을 했죠. 근데 저는 칸네에서 이 영화가 좀 상탈 줄 알았거든요. 네. 워낙 그 칸네에서 올해 영화 보면서 초반에 너무 괴로운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노 거장이 오래간만에 깐네에 왔는데 노구를 이끌고 73살이에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나요? 해외여행도 잘 안 하고 네. 배우들을 거느리고 깐네에 딱 와서 좀 약간 잔머리라고 그러죠. 저의 잔머리를 이렇게 딱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뭐 좀 상 좀 주지 않을까 네. 그랬는데 상은 못 받았습니다. 상은 못 받았는데 아마 그 상징적인 의미로 충분한 예우를 해주고 평판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 이스트우드라는 감독을 보면서 참 그 왜 예전에 그 스튜디오 시대의 감독들이 있잖아요. 네. 1년에 한 편, 두 편씩 꾸준히 찍는 옛날 헐리우드에. 옛날 예. 옛 할리우드의 그런 감독들의 그 어떤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감독들이 많은데 네. 요즘 이 젊은 영화 감독들도 그런 걸 마지막으로 재현하고 있는 최후의 감독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늘 같은 스텝들하고 영화를 찍고 네. 그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유명한 서부 영화가 있죠. 그 DVD의 그 음성 해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트우드는 항상 같은 스텝하고만 찍고 네. 리허설을 오래 하는 거 싫어하고 또 네. 커트 2번 이상 엔진하는 거 싫어하고 예. 굉장히 영화를 빨리 찍고 네. 아주 효율적으로 찍는다는 게 이렇게 그 메이킹 그 제작 다큐멘터리를 네. 보고 있으면 뻔히 보여요. 이스트우드가 영화 현장에서 수십 년간 배우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미 이제 통달을 해가지고 네. 그냥 A 하면 바로 B가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갖고 나가는 걸 느끼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요즘 우리 극장 가서 이스트우드 영화를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트우드의 영화가 흥행해서 계속 성공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극장 개봉보다는 이 비디오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들도 보면 미드나잇 가든 또 트루 크라임 그리고 블러드 워크라는 영화가 예. 소리 소문없이 비디오로 출시됐었습니다. 블러드 워커요? 네, 블러드 워크. 워크요. 네, 그 영화들도 다 좋은데 네. 그 참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하면 참 격세지감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이스트우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가 주연한 네, 영화래요. 그래서 뭐 저희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산드라 록이란 배우랑 매일 그 형사 영화에 잊을만 하면 꼭 개봉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건넷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말미에 그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막 탈주하는데 경찰이 그 버스에 하여튼 수백 발의 총탄을 막 난사하고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고 이런 이스트우드를 보면서 중학 시절에 우리는 굉장히 이스트우드를 흉내내고 또 네. 비슷한 시기에 항상 텔레비전에서는 그 달러 3부작이라고 그러죠. 네. 그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네. 이거 맨날 방영해주고 그래가지고 전 그걸 흉내냈어요. 네, 그 왜 전혀 표정이 없는 거. 네. 그 인상을 찌푸리고 조금 언짢으면 더 찌푸리고 예. 좀 뭐 유쾌하면 덜 찌푸리고 이런 그 포커페이스만으로 그 연기하는 이스트우드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흉내나다가 뭐 길거리에서 좀 안 좋은 일 당할 뻔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스트우드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황해 무법자라는 영화로 굉장히 난데없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 배우가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로우 하이드라는 텔레비전 시리즈, 유명한 그 주제가로 유명한 그 텔레비전 시리즈의 그 조역 배우였는데 네. 한 7년간 출연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전환기를 맞은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 텔레비전 좀 있으면 로우 하이드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극장 배우로서의 전망도 안 보이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싼 값에 만드는 저예산 서부 영화가 있는데 주연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제 그 이태리로 건너가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출세작이지만 네. 그 영화가 성공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면 감독인 세르지오 레오네도 창피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황해의 무법자를 보면 원래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랬나요? 네, 미국식 이름으로 네. 밥,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예. 이름을 썼다가 초반에 흥행하니까 잽싸게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으로. 네. 그 정도. 알란 스미스라고 쓴 것도 아니라 바보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인인 것처럼 생기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예기치 않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영화는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또는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 그 사조의 그 유행을 낳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시리즈에서 이스트우드가 보여준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전에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총잡이들은 분명한 그 선악구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총을 사용하고, 근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매사에 심드렁하고 네.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고 네. 저자가 좋은 인간인지 나쁜 인간인지 끝까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무법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막 이렇게 총을 쏴대고 막 그러니까 중얼거리듯이 말하죠. 뭐 너희들이 총을 쏘면 뭐 내 말이 화가 나고 내 말이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 뭐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고 나서 총을 빼서 이렇게 하면 뭐 추풍 낙엽처럼 쏟아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의 감정의 표현이 없이 묵묵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총잡이의 이미지로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줬는데, 이 황야의 무법자가 원제가 A Fistful of Dollars예요. 한 줌의 달러. 네. 그리고 뭐 이어지는 그 석양의 무법자 이런 거는 more few 달러인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달러를 네. 뭐 이런 건데, 그 서부 시대의 신을 완전히 해체해버린 거죠. 옛날에 뭐 뒤돌아서는 총 쏘지 않고 뭐 5발 이렇게 띄어서 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오로지 달러를 위해서 총잡이들이 열심히 이전투구했던 것이 서부의 역사다라고 이제 재해석했던 것이 네. 이 달러 3부작의 그 매력이었는데, 그 60년대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그 기존 사회의 가치관이 해체되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 레인이 웃음거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이 NIU 뉴욕 대학에서 조교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서부 영화 서처스라고 수색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그 학생들에게 공표를 했더니 학생들이 일제히 야유를 했대요. 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존 레인. 그러니까 우하고 야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옛날의 그 영웅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다 거짓말이고, 때는 베트남 전쟁 시대였고, 네. 어떤 기존 사회가 선이라고 가르쳤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던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우길승천하면서 이 자기 경력을 시작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전기를 맞은 게 그 돈 시겔이라는 감독을 만나면서 그 서부 시대의 총잡이가 현대 대도시의 복판에 오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컨셉으로 일련의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뭐, 그래서 뭐, 촌뜨기 보안관이 뉴욕에 와서 활동하는 뭐 영화를 찍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몇 편을 찍다가,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한 것이 잘 아시는 더티엘이에요. 예. 이 더티엘을 보면 또 그 자기 그 서부 영화에서 이미지를 변주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법 위에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그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법이다. 뭐 이런 식의. 네. 이것이 내가 곧 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악인이라고 지목한 인간을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는 네. 그런 인간인데, 굉장히 그 우파적인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회에 어떤 혼란이 만연하고 범죄가 만연하면 예전에 무슨 삼천교육대식으로 뭐 그 사회의 악은 다 쓸어버려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겉보기에 그런 인간들 다 쓸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그 보수층의 근심을 가장 잘 대변하고 상상적으로 해소해준 인물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굉장히 마초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서부 영화와 이 현대 대도시를 통해서 재현을 하면서, 왜냐면 굳이 말하자면 이 마카로니 웨스턴에서는 조금 새로운 영웅상이었다면, 이 더테리 시리즈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영웅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더 이상 명확히 지칭할 수 없는 어떤 네. 대상의 표정 같은 것을 이 배우의 포커 페이스로 잘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지 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배우가 스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런 굉장히 혼탁한 사회 분위기 그런 거와 맞물리면서 이 일종의 안티 히어로라고 할까요? 네. 이 반영웅으로서 이스트우드가 출세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FM 시네마테크 클린트 이스트우드 배우이자 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우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황야의 무법자 그리고 더티 해리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 독특한 그만의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네. 계속하도록 할까요? 그 애니꼬 모리콘의 그 음악으로 이 영화가 또 설명되기도 하죠. 황야의 무법자의 테마 들어봅니다. 찡그리면서 담배를 피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 고전 서부극의 그 근엄한 그 자세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영화죠. 이후에 하나의 그 흐름이 되기도 했는데요. 황야의 무법자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흔히 이 테마곡을 가리켜서 방랑의 휘파람이라고 부르죠. 네. 애니어 모리콘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필름 2.0의 김영준 기자와 함께 배우이자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작 그 미스틱 리버가 개봉하면서 그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돌이켜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황야의 무법자, 그리고 더티 해리 시리즈에서의 그 어떤 정형화된 클린트 이스트우드만의 어떤 이미지 말고,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새로운 그만의 세계가 또 있죠? 네. 사실 이 이스트우드는 배우 못지않게 감독으로서의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네. 같아요. 그 로우 하이드 출연하시던 시절부터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했대요. 네. 그리고 뭐, 그 텔레비전 그 단막으로 계속 그 시리즈 이어지는 거니까,
연출할 기회가 몇 번 있었나 봐요. 몇몇 에피소드를.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나 이쪽으로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로서의 힘을 갖게 된 1968년 무렵에 자기 영화사를 세워요. 말파소 컴퍼니라고. 네. 그래서 이후 자기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를 그 영화사, 자기 제작사를 통해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네. 자기가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고 출연을 하고 감독을 이제 뽑고 이러면서 자기 경력 관리를 하는데 돈 시겔 감독이 그렇게 이스트우드를 충동질했다고 그래요. 그 B급 영화 감독이죠. 그 더테리로 유명한.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 너 감독하고 싶지? 이런 식으로. 예. 너 해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격려를 했대요. 그래서 돈 시겔의 그 전기 서문을 보면 이스트우드가 추천사를 썼는데 네. 돈 시겔과 나는 너무 오래된 친구고 좋은 친구고 나는 돈 시겔에게 연기를 하라고 충동질했고 돈 시겔은 내게 연출을 하라고 충동질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감독 생활을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돈 시겔 덕분이다라고 그 감사의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 용기를 준 거죠. 이스트우드에게. 그 1971년에 그 유명한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라는 영화, 플레이 미스티 포미라는 예. 그 제목의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굉장히 느와르적인 뭐 이런 스타일로 그 서스펜스 영화를 찍은 거죠. 네. 근데 그 영화를 찍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스트우드가 이제 배우로서 돈 좀 벌고 나니까 좀 약간 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0년대 내내 배우 이스트우드로서 생각을 했지 감독 이스트우드로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이스트우드는 계속 영화를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서부 영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 영화를 찍었어요. 심지어 코미디까지. 코미디, 뭐 액션, 멜로까지 두루 다양한 장르 영화를 찍었는데 사람들은 그때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제작하면서 그냥 뭐 감독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스트우드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 조합에서 이스트우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70년대. 왜냐하면 네. 이스트우드가 찍지 않는 영화에서의 감독들도 그 이스트우드가 직접 연출하지 않는 그 영화를 감독하는 감독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이스트우드가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예. 무법자 조시 웨일즈를 필리 카우프만이라는 감독,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감독. 네. 그 감독이 연출하다가 예. 해고당했어요.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트우드의 그 제작사인 그 말파소에 소속된 감독들 중에서 이스트우드의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근데 대신에 또 뜻이 맞는 감독들은 자기와 뜻이 통하는 감독들은 끝까지 함께 일했어요. 이스트우드가. 그러면 이스트우드의 뜻과 그의 룰이란 건 뭐였나요? 아마도 그 무법자 조시 웨일즈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비정통적인 서부 영화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필립 카우프만을 해고하고 자기가 직접 연출을 했는데 아마도 필립 카우프만의 연출은 조금 더 정통적인 그 스타일의 서부에 가까웠던 거고 이스트우드는 조금 더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정통적인 서부 영화 찍기도 싫고 또 그렇다고 마카론 웨스턴의 재탕을 찍기도 싫고 그 다른 무엇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카우프만의 연출은 아마도 조금 정통적인 서부극에 좀 가까웠나 보죠. 그래서 사단과 충돌하다가 이제 해고를 시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속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찍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스트우드가 특히 유럽 쪽의 평론가들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 시기가 대략 1980년대 말쯤인데 버드라는 그 찰리 파커 재즈 뮤지션의 전기를 찍은 영화 한 편하고 또 우리나라엔 추악한 사냥꾼이라는 굉장히 그 볼상사나운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화이트 헌터 블랙 허트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 두 편의 영화가 연달아 1980년대 말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스트우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버드라는 영화를 보면 이스트우드가 굉장히 예술 영화 스타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재즈 뮤지션의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현란한 음악과 스타일을 버무릴 줄 아는 그런 감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 추악한 사냥꾼이라는 영화는 존 휴스턴의 전기 영화였어요. 1951년에 존 휴스턴이 아프리카의 여왕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를 그 배경으로 그 실화에 기초한
그 폴 비어텔이라는 그 각본 작가의 소설에 기초해서 만든 건데 네. 자기가 직접 그 영화 속에 존 휴스턴을 모델로 한 존 윌슨이라는 감독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스타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40년대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 휴스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영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존 윌슨이 이제 실제 존 휴스턴 캐릭터가 그랬다는 건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식사하고 그러는데 영국의 귀부인들이 이거 뭐 흑인들은 너무 뭐 불결하고 뭐 좀 이렇게 잘난 체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귀부인을 모욕을 줘가지고 울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고용인들을 막 착취하는 백인들을 보면 직접 주먹 다짐을 벌인다든지 하여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코끼리 사냥을 그렇게 좋아해요. 존 휴스턴. 예, 그래서 아프리카 로케이션, 그때는 로케이션 촬영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굳이 고집했던 게 해밍웨이처럼 이제 이 코끼리 사냥을 좋아하니까 코끼리 사냥을 하고 싶어서 영화 찍는 막간마다 계속 코끼리 사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코끼리 바로 앞까지 다가와서 코끼리를 쏘려고 하는데 코끼리의 맑은 눈을 보고 방아쇠를 당기질 못해요. 그 압도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코끼리가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흑인이 죽게 돼요. 코끼리 대신. 네. 충격을 받고 촬영장에 오는 건데, 이제 좀 레디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북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그때 저 북소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백인 사냥꾼, 검은 마음이란 뜻의 북소리다. 라고 누군가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충격을 받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액션을 부르는 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휴스턴이라는 감독이 굉장히 백인 중에서는 의협심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흑인들 편에서 보면 여전히 어떤 제국주의 그런 사람들의 그 후손임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그 양면적인 모습들을 그 과장하지 않고 네. 매약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영화의 스타일과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트우드가 스스로 자기가 구축해왔던 그 영웅상을 서서히 해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기존의 그 영웅 이미지. 배우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내포된 어떤 여림, 갈등, 네. 모순, 이런 것들을 연출을 통해서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막 열리는 거죠. 그것의 절정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자가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싶어요. 네. 완전히 자신의 이미지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늙은 총잡이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서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관해서 네.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서부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 죽이고 나서 왜 껄렁한 자기가 뭐 5명을 죽였다고 막 큰 소리 치던 그 젊은 총잡이가 막 벌판에서 고백하잖아요. 네. 사실은 저 한 명도 죽인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막 이러는데 네. 노인 이스트우드가 그 말을 듣는 동안 저 멀리 그 지평선을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인데 네. 마치 자신의 그 서부 영화의 그 필모그래피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보내는 네. 어떤 메시지처럼 자기 과거를 생각하듯이 그런 암시를 깔고 그 기존의 서부 영화 자체도 성찰하면서 자신의 영웅 이미지도 이렇게 해체하면서 네. 그런 어떤 연출을 보여줬어요.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뒤에 영화들에서도 본인이 직접 주연도 하고 연출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이 든 배우가 그 안에서 또 감독으로서 나오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성찰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닌가. 특히 네. 스페이스 카우보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전면으로 내세운 영화 같아 보이는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어떤 세계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흔히들 그를 글쎄요, 미국 영화에 있어서의 뭐 진정한 작가다. 네. 작가주의 영화를 찍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평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흥미롭게도 이 이스트우드의 그 연출 궤적이 존 포드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존 포드만큼 견줄만큼 이렇게 균일하진 않은데 존 포드 감독도 굉장히 우파였거든요. 우파였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질 서부 영화도 많이 찍은 사람이잖아요. 예. 30년대. 예. 나중에 이제 서부 그 수색자들 같은 후기 서부작들을 보면 그걸 이제 성찰하고 있잖아요. 그 나이든 존 에인의 모습을 통해서 수색자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존 에인이 겉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그 스카라는 인디안 추장을 결국 잡아 죽이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저 스카라는 인디언과 나는 동종의 인간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그 내가 존립할 수 있는 세상도 없어지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모순된 세상 인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디안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그 공감적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그 흥미로운 궤적을 보여줬는데 이스트우드의 후기작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늙음이라는 주제를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이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스트우드의 모든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늙음이라는 주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디오 출시된 블러드워크라는 비디오가 있는데 네. 쉽게 구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디오가요. 네.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더티에리 같은 얘기인데 네. 전혀 다르게 주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은퇴한 네. 형사인데 굉장히 유능한 형사예요. 근데 자기에게 사건을 해결을 의뢰하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왜냐하면 그 자기의 그 심장 이식술을 받았는데 그 심장을 이식해준 여자가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여자를 죽인 범인을 잡아달라고 그 여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그 여자의 심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책무감을 느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 네. 이제 손수 나서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전 노인이 또 와서 주책이다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어떤 관료적인 어떤 기존 제도, 사법 제도 이런 거에 대한 묘사.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혼자 할게. 더티에리처럼 네. 혼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항상 심장 박동기를 갖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뛰지를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의 그 쇠약한 육체에 대한 어떤 그 강박이 영화 전반에 흘러요. 네. 그리고 그 영화 말미에 결국 연쇄 살인범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자와 어느 바닷가에 떠있는 허름한 배 안에서 이 대결을 벌이는데요. 전통적인 할리우드 영화라면 만약에 쫓고 쫓기는 그 서스펜스에 무게를 뒀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그자가 나타날까, 뭐, 어디서 누가 총을 쏘면 뭐 숨었다가 다시 이런 총격전에 관심을 뒀을 텐데,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 배의 구조 묘사에 상당한 공을 들인 네. 티가 나요. 마치 이스트우드의 낡은 심장처럼, 네. 그게 언제 정지할지 모르는 그 심장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배 안을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굉장히 세상은 여전히 더 타락해 있고 어쩌면 더 극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그 자신의 육체는 점점 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순된 어떤 절망감이랄까 무력감이랄까 이런 비탄이 그런 장면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티에리에서 그 막 매그넘 포스랑 권총 가지고 그냥 일망타진하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성찰적인 기분 같은 것이 영화 전편에 흐르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감독으로서 뭐랄까 흔히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듯이 이야기의 전개라기보다는 참 캐릭터에 매우 이렇게 몰두하는 네.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캐릭터가 곧 그가 보여주는 그 배경 사회랑 네. 함께 그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섞여가는 그 과정이 네. 좀 빠르지 않는데 네. 느릿느릿한데 네. 그게 사람의 이게 가슴을 치고 뒷머리를 치는 힘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올드 할리우드의 어떤 깊이를 지금 재현하고 있다고 네. 이 이스트우드를 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할리우드 영화에 결여된 그 캐릭터, 네. 그 캐릭터 묘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묘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빠르면 그 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미스틱 리버 같은 영화를 보면 느려요. 아, 참 느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막판에 그 뒤통수를 치는 네. 그런 어떤 그 시선의 깊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오늘 FM 시네마테크 필름 2.0의 김영진 씨와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제 또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기타 소리, 그 현을 튕기는 소리 사이사이로 숨소리 들으셨어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 들었습니다.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요, 이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아내 클라우디아에 대한 사랑의 테마인 클라우디아스 테마를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영화 속의 메인 테마를 직접 작곡하는 그런 재능을 선보였죠.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재즈광이라고 하죠. 그 자신이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버드라는 영화에서, 또 셀러니우스 뭉크를 그린 전기 영화에서, 그 밖에 많은 영화에서 음악에 관한 그만의 독특한 그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앱솔루트 파워에서는 그 딸 케이트의 테마를 작곡을 했고요, 직접. 또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도 러브 테마 도 아이스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노래도 부릅니다. 영화 미드나잇 가든 중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Gather round me, everybody. Gather round me while I preach some. Feel the sermon coming on me. The topic will be sin, and that's what I'm again. If you want to hear my story, then settle back and just sit tight while I start reviewing the attitude of doing right. You got accent, you ate the positive and elim, and ate the negative and latch on to the affirmative and don't mess with Mr. In between. You gotta spread joy up to the maximum and bring bloom down to the minimum. Have faith or pandemonium liable to walk upon the scene. To illustrate my last remark, Jonah in the whale, Noah in the ark. What did they do just when everything looked so dark? Man, they said we better accent, eat the positive and healing, and eat the negative and latch on to the affirmative and don't mess with Mr. In between. Said we better accent, you read the positive and healing, and eat the negative, latch on to the affirmative and don't mess with Mr. In between. No, don't mess with Mr. In between. Baby, don't mess with Mr. In between. 크고 작은 영화제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트시네마에서 27일까지 칼 드레이어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칼 드레이어, 영화 형식 탐구와 개척에 전생애를 바쳤고 덴마크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죠. 그 클로즈업과 몽타주의 독창적인 사용으로 라스 폰 트리에 같은 감독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걸로 유명한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성 주인공이 겪는 고통과 갈등, 또 억압과 사회의 불관용성,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죽음, 이 지상에서 악이 가진 힘, 그가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쏟아놓은 주제들을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 아트하우스 아트큐브에서는요, 26일, 27일 이틀 동안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이를 갖습니다. Weather Underground라는 영화가 26, 27일 저녁 7시 30분에 상영되는데요. 2003년 썬던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올랐던 다큐멘터리죠. 미국 극좌파 학생운동이었던 웨더맨의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 폭력을 말하려는 영화랍니다. 이 운동 때문에 75년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수감 중인 티모시 레레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혁명가들의 증언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네요. 또 중앙시네마에서는 11월 정기 단편영화 상영회가 27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동행 그리고 사이에 두고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있고요. 또 광주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광주 영상예술센터 잊지 말고 한번 이번 30일까지 가보세요. 2003 애니메이션 걸작 상영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세암, 마리 이야기, 원더풀 데이즈 같은 한국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인 천공의 성 라퓨타, 귀를 기울이면, 이런 영화들도 상영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로봇 특공부의 김청기 감독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애니메이션 상영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알려드릴 상영회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1일부터 12월 1일부터는 퀴어 아카이브가 시작되고요. 또 12월 5일부터는 서울 독립영화제도 시작되니까요. 여러분께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씨 듣고 계세요? 나니 모레트의 나의 즐거운 일기 중에서 메인 타이틀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은 피아노의 잔잔한 트릴이 좋았고 둘째 곡은 현악의 울림이 기막힌 여운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 저는 여기서 빨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